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아시아의 프로이세닌. 박정희는 1964년 12월 12일 방독을 마무리하면서 미넨 호텔방에서 메모를 쓰고 있었다. 오늘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보고들 중에는 심각한 관심을 끌어 마땅할 문제들이 있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수출 실적을 거의 예외 없이 올리고 있었으나, 둘째,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한국 상인들끼리와의 경쟁과 무성애 때문에 손해를 보고 기회를 일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일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 상품의 원가가 저렴하므로 얼마든지 진출할 여지가 있고, 넷째, 불, 영,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도 남아 돌아가는 자금을 세계의 어떠한 곳에 투자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어. 이런 나라로부터 외자 도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맞서 있는 북괴는 내가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바로 그때 20여 명의 친선 사절단을 50여 명으로 증강시킨 민속 예술단으로 만들어 아프리카 일대를 순회하면서 외교와 교역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안의 사정을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리를 에워싼 모든 국가가 묵묵히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정면의 적이 세계가 좁다 하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아프리카 천지를 행각할 때, 우리는 정쟁과 분쟁과 입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는 실정해서랴. 이날 유학생들이 마련한 한국의 밤 행사에는 영부인 유경수만이 참석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유경수는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저 여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요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유경수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 웃으며 말했다. 이날 오후 유경수 여사 수행원 중 한 사람이 민헨 공대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마그 제철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김재간 박사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김 박사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유 여사께서 오늘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오실 텐데 호텔 후문으로 중국집 만두 2접시만 갖다 주세요. 서양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셔서요. 김재간 박사가 이날 밤 만두를 포장해 호텔 후문으로 날랐다. 수행원은 김 박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올라가더니 두툼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이건 뭡니까? 이걸 가져가세요. 영부인께서 식사를 통 못하셨는데 이걸 꼭 갖다 드리래요. 김 박사가 집에 와 풀어보니 붉은 비단에 금박으로 용 2마리를 수놓은 침대보였다. 방독 선물로 준비한 것들 중 하나를 준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은 80여 명의 교포 유학생들을 초청한 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재간 박사는 자신이 작성한 한국 강철산업 발전 계획 시안을 선물로 들고 나왔다. 김 박사는 1962년 독일의 철강 회사들이 한국의 울산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에 참여할 무렵 대마그 철강회사 소속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 1월에는 장기영 부총리 앞으로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보내기도 했었다. 김 박사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각하, 철강제는 공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자금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서 꼭 철강회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김 박사는 대통령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는 기억을 갖고 있다. 조찬 모임 후 박정희는 독일 알포스의 최고봉 주그스 피체에 등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기 불순으로 취소하고 민헨 근교의 님펜부르크 성과 슐라이스하이머 성을 관광했다. 관광을 마친 박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에 바이에른 주지사 고펠 부부를 공식 방문한 뒤 오후 7시에는 쿠빌리의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가극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했다. 미넨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독일 공군이 제공한 군용기 편으로 뮌헨의 리임 공항을 떠나 오전 10시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독일 의전장과 주지사 대표, 교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루프트한자 정기 항공기에 1등석에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일에 걸친 서독 방문을 끝내고 귀국하는 루프트한자 기내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내려다보면서 방독 여정 중 속으로 다짐했던 결의를 곱씹고 있었다. 서울신문 선우리연 기자가 옆자리로 오자 박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우리도 돌아가면 건설을 해야지.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독일의 재건상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우리도 기적을 바라지 말고 피와 땀으로써 조국을 건설합시다. 서독신문들로부터 아시아의 프로이센인이라 불렸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흥분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설사 야당과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소설가 선우휘의 동생 선우련은 이런 말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잔정이 너무 많으셔서 무슨 일을 결정하셨다가도 반대 의견을 들으시면 당장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다고요. 채 말이 끝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답했다. 알고 있어요. 날더러 우유부단이라고 하더군요. 정치를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화당 안에 어떤 인사를 불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면 밖에 나가서는 과장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이 다른 사람은 토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그 사람을 불러 타이르면 이 사람도 밖에 나가자마자 얼토당토하게 보태서 떠들어댄단 말이야. 마치 내가 이미 내린 결정을 뒤바꿀 정도로 자신을 신임한다는 듯이. 왜 그렇게 여당 안에 이견들이 많은지. 잠시 섭섭한 표정을 짓던 박 대통령은 억양을 높였다. 두고 보시오. 이번에 돌아가면 단호히 일을 처리할 거요. 주류고 비주류고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전진할 따름입니다. 어느 나라 자본이라도 괜찮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탈이 안 날 게 아니오.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우리 국민들을 살려놓고 봐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서독의 경제 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조국 근대화의 집념을 다짐할수록 우리나라 정치, 특히 여당 내의 분열상이 이런 전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상길 대변인의 회고록에서도 선우련과 비슷한 증언이 실려있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이 박상길과 한담을 하다가 생각에 잠겨있는 앞자리에 박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더란 것이다. 각하, 박 대변인이 우리 박씨 종중 얘기를 하는데 각하는 둘째뿐에 작은 집이라십니다. 박 대통령은 싱긋 웃고는 말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한참 있다가 박 대변인에게 곁으로 오라는 눈짓을 했다. 옆자리에 다가앉은 박 대변인을 두고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던 박 대통령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푹 낮추더니 말했다.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 그 시끄러운 놈들을 몽땅 좀 치워야겠소. 대체 몇 놈이나 치우면 당이 조용해지겠소. 내 생각으론 한 50명가량만 치우면 될 듯 싶은데. 자유당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박상길은 조심조심 말했다. 각하, 저와 몇 사람이 4.19 전에 이승만 박사에게 시한부로 한 50명쯤 당장 치우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건의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꼭 해치워야겠소. 돌아가는 대로 대강 대상을 추려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심한 비행기는 그냥 엔진 소리만 웅장했고 일행은 화색이 만면한 가운데 정담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봤다. 저 어른이 이 방독의 여세를 몰아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힌 거치적거리를 몽땅 쓸어버리려 하는 게 분명하다. 될 수 있을까? 해서 좋을까? 그것은 또 하나의 혁명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토양 위에 새 시대의 밭을 일굴 수 있을까? 5.16을 한 분이 한다면 할지도 모른다. 여당은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치자. 야당권은 방법이 없지 않는가? 야당권의 생태가 그대로 있는 한 한국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5.16 혁명으로도 실패했던 일이 아닌가. 박 대통령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한국적 정치 생리의 일대 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로부터 8년이 흐른 뒤였다. 1964년 12월 15일 저녁 7시 루프트한자 항공기는 한국 상공에 이르렀다. 어둠이 한동안 계속되더니 도시의 야경이 나타났다. 어느 기자가 저기 세종로가 보인다고 소리쳤다. 서울의 야경만은 적어도 이 여객기가 거치고 온 국제 도시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